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크라운지에서는 크립토 및 블록체인 전문 매체이자 탐사 언론인 디지털에셋의 박상혁 기자님 모시고 이 시장에 관한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폭넓은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채널 첫 방문이시니까 간단하게 셀프 소개와 또 디지털 에셋 매체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17년에 이 가상자산 시장에 조인해서 이제 가상자산 취재를 계속하고 있는 디지털 에셋의 박상혁 기자라고 하고요. 네, 저희 디지털 에셋 같은 경우에는 이 재작년 11월에 창간해서 이 가상자산 블록체인을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미디어입니다. 소개 깔끔한 소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디지털 에셋은 또 온체인 지표들을 이용한 분석팀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또 유일한 크립토 매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도 또 간단하게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좋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다른 가상자산 미디어나 아니면 레거시 미디어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 가상자산을 되게 단연간 취재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은 꼭 빠질 수 없는 그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 말씀하신 대로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취재할 수 있는 기자분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각종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뭐 어떤 해킹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온체인 데이터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아무래도 뭐 국내에서는 그리고 가끔씩은 글로벌 단위로도 봤을 때도 저희가 좀 온체인 데이터 쪽으로는 선제적으로 좀 기사를 내는 그런 상황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중요한 어떤 가격의 터닝 포인트들이나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 디지털 에셋에 가시면은 거기에 관련해서 또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장의 분석들을 하고 계시니까요. 같이 한번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전체적으로 ETF 승인 이후에 현재까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많은 분들이 뭐 그레이스케일의 어떤 매도 물량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기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또 추가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인 중에 하나로 분명히 GBTC 유출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그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 유출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이 고래들이 좀 차익 실현을 한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 한 10월부터 굉장히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이었고요. 전인데도 계속해서 이제 오른 거죠. 크게 올랐는데 이걸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현물 ETF가 승인되기도 전에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비트코인 샀다는 건데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굉장히 비트코인을 기존에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이 작년 후반기에 매집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더라. 이런 게 좀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보였기 때문에 이제 고래들이 이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샀구나 라는 그 흐름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 들어서 다시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이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좀 매도하기 시작했더라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뉴스에 팔아라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셀더 뉴스. 네네. 그런 그 이제 얘기는 막상 승인되니까 기대감에 대한 재료가 소멸되면서 고래들이 팔았구나, 차익 실현을 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파생 상품 시장을 보면은 우리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선물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이 선물 시장을 보면은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에는 이 미결제 약정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 근데 이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미결제 약정 규모가 상승했다는 것은 이 롱 포지션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 파생 상품 시장에서도 이 비트코인 상승을 바라본 이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건데 이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미결제 약정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이제 롱 포지션을 청산했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고 그 얘기는 역시나
파생 상품 시장에서도 맞습니다. 셀더 뉴스 네. 현상이 벌어졌구나라는 네. 걸 저희가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큰 흐름에서는 결국은 셀더 뉴스라고 하는 이 내러티브가 좀 정확하게 들어맞은 부분들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체들이 좀 복합적으로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GBTC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 ETF 시장 바깥에서 벌어진 상황을 좀 얘기했던 것 같고, 네. GBTC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 내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그것만 봤을 때도 하락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GBTC 유출 규모가 생각보다 컸다. 그리고 GBTC 유출 규모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GBTC를 제외한 다른 비트코인 ETF 상품 9개의 유입량이 컸어야 됐는데 그쵸. 이게 생각보다 기대치에 못 미쳤었거든요. 네. 물론 가장 최근 들어서는 유입량이 다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네. 하지만 비트코인 ETF 출시 한 중반쯤부터 유출량, GBTC 유출량은 큰데 다른 ETF들이 유입량 받쳐주지 못하면서 하락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분석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디테일하게 좀 폭넓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어떤 원인들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게 언제 정도에 해소될 수 있는지 아마 그런 궁금증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물량들이 이제 희석이 되고 나머지 9개 ETF의 유입량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어떤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시점, 기자님은 어느 정도 시점으로 보고 계신가요? 저는 뭐 이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네네, 견해지만 개인적으로. 올해 후반기 이후부터 좀 본격적인 상승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길게 보고 계신 거네요. 예, 네네. 그 전까지는 횡보나 뭐 약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아주 개인적으로 네네. 지극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근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은. 예, 아무래도 첫 번째는 올해 4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이제 통상적인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 반감기 직전에는 아무래도 좀 채굴자들이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딱 안 그래도 오늘 시점으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매도하고 있다는 온체인 데이터가 확인이 됐어요. 확인되더라고요. 예, 됐는데 그것처럼 통상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 직전에는 채굴자들이 매도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4월 이전에는 좀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어렵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견해들이 좀 있으시고, 네네. 두 번째는 직전에 말씀드렸던 GBTC 유출이 당분간 좀 계속 될 것 같다. 네, 그 측면이 또 있는 것 같고, 세 번째 아무래도 거시경제가 오늘 이제 맞습니다. FOMC가.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의 기대를 깨고 네. 3월에 금리 인하를 좀 할 것 같다는 시장의 견해가 높았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3월에 금리 인하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이제 긴 프레임으로 금리 인하를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또 뭐 홍해 사태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거시경제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쵸. 또 중요하게 맞습니다. 중요한 화두로 또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금방 해소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약간 어떤 시장의 불안한 기류가 조금 당분간 이어지면서 전반기는 조금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맞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쨌든 투자자들이 2024년, 2025년까지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시기인 거는 분명하고, 어떻게 보면 FOMC에서 그 기대감들도 저도 개인적으로 3월 너무 좀 이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베팅을 하고 계셨는데 그 기대감이 배신되면서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아마도 이제 5월 달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변수들이 좀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감기 얘기를 방금 주셨는데, 반감기를 기점으로 이제 과거처럼 큰 상승세가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있는데, 기자님께서도 그런 큰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보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또 일각에서는 이게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 이런 불장은 마지막일 것 같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반감기 이후 상승할 것이냐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과거 패턴을 봤을 때는 반감기 이후에 긴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다 올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 봤을 때는 이번에도 오를 것이다 라고 굉장히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또 반대 측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거와는 좀 시장이 달라지지 않았냐. 그렇죠. 환경이 다르다. 네. 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채굴자들이 굉장히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는, 물론 지금도 채굴 시장이 굉장히 비트코인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과거하고 달라진 부분은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태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관들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커졌기 때문에 이 반감기가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펼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펼치는 논리는 당연히 내러티브 상으로 봤을 때는 반감기 이후에는 굉장히 공급량도 감소할 뿐만 아니라 그 반감기라는 내러티브를 이용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시장에 뛰어들겠죠. 그렇죠. 그것만 봤을 때는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이제 우리 또 드렸던 것처럼 셀더 뉴스잖아요. 네, 그걸 또 역이용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텐데 그 투자자들의 단위가 굉장히 투자 액수가 큰 기관 투자자들이 그 내러티브를 역이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파생상품 시장에서 뭐 공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역이용을 하면 오히려 반감기 내러티브를 역이용해서 하락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새로운 변수들이 좀 생겼다라고 봤을 때는 또 하락할 여지도 있다라고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역이용하는 그 심리 때문에 반감기 직후에 오히려 좀 하락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결국 굉장히 긴 장기적인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공급량이 영구하게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공급량 감소에 의한 희소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되게 합리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우리가 환경이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그 환경이 달라진 게 어떤 게 달라졌다는 것인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식의 공매도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전에는 없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새롭게 또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충분히 또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적으로 상승은 하겠지만 그 사이에 엄청난 등락들을 일으킬 수 있다. 저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딱 그렇고 제가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감기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어쨌든 장기적인 호흡으로는 분명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의심하는 목소리보다는 그럴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ETF가 승인됐고 반감기가 이제 곧 다가오게 되는데 그 두 가지 말고 또 올해 어떤 시장을 좀 움직일 만한 소스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 말고 알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를 것 같아서 그렇죠. 지금 뭐 이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제 또 다음에 또 다른 질문에서 말씀하실 것 같기는 하지만 간략하게 미리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뭐 현물 ETF나 다른 알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 그럼 당연히 이제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혼합한 혼합 ETF를 출시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 이제 ETF들을 이제 뭉친 뭐 옵션 전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이제 구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가상자산 패시브 투자에 대한 논의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웹3 시장에서 최근에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게 에어드롭을 통한 이 마케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상자산 액티브 투자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투자자들이 특정 코인을 매수해서 이게 상승하기를 기대하는 게 그래서 그 상승 차익을 얻는 게 액티브 투자잖아요. 근데 이런 에어드롭을 얻는 거는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뭐 그 코인의 상승과는 관계없이 그냥 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을 이제 투자자들이 얻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런 에어드롭 마케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 어떤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상자산 패시브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초입 단계에 지금 돌입한 게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어떤 투자의 도구들이나 방향성들, 방법들이 굉장히 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또 어떤 파급 효과들을 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 ETF 관련해서는 뒤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질문을 조금만 더 이어가 보면 지금 이제 채굴장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채굴장들이 텍사스에 좀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텍사스의 이상 기후 때문에 일부 채굴장들이 이제 작동을 멈추면서 해시레이트가 뭐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이런 보도들도 전해졌는데 지금 향후에 채굴장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좀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채굴장들이 텍사스에 몰려 있는 것들이 어떤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옮겨갈 수 있는 어떤 후보지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옮겨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지금 미국의 채굴 패권을 앗아갈 만큼의 큰 이동이냐 봤을 땐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텍사스 한파가 사실 올해만 이번 겨울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매번 있었던 이슈거든요, 사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미국의 그 채굴 점유율이 그렇게 막 크게 등락하진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뭐 그렇게 앞으로도 크게 변화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다만 지역적인 측면에서 뭐 작은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채굴 전기료가 더 싼 곳에서의 이동은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겠죠. 네. 다만 근본적으로는 좀 변화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이유가 사실 미국 채굴 시장의 패권을 잡은 첫 번째 계기는 몇 해 전에 중국 시장이 채굴 금지를 전면적으로 내렸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전까지는 원래 중국 시장이 채굴 패권을 잡고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규제 리스크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채굴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미국이 지금의 채굴 패권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미국 채굴 시장은 아무리 채굴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크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만큼 채굴 규제 프로세스가 잡힌 곳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패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채굴 전기료가 미국보다 훨씬 싼 거에서도 미국 채굴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 어려운 이유는 같은 맥락에서 이 규제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예, 지금 전기료가 싼 곳 보면은 중동 시장이나 중앙아시아 막 이런 우즈베키스탄 이런 곳이거든요. 네, 그렇죠. 카자흐스탄 같은 네. 것들. 근데 그곳이 훨씬 전기료가 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패권이 이동할 정도로 그렇게 점유율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네. 그곳의 규제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라는 거를 제가 실제로 현지 채굴자들한테 들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좀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인데 최근에 근데 또 중국이 갑자기 채굴 해시레이트가 막 늘어나면서 미국에 이어서 또 2위까지 올라와서 카자흐스탄을 지금 꺾었다라는 집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채굴을 금지를 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해시레이트가 끌어올려지는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두 가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정확히 엄밀하게 따지면은 중국 지역에서 채굴 해시레이트가 그렇게 막 크게 올랐냐 그건 아니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중국계 채굴풀에 해시레이트가 올랐다 이 얘기거든요. 중국계 채굴풀에. 네. 근데 그 중국계 채굴풀이 막 중국에서 막 엄청나게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고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채굴기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게 집게만. 네네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약간 오해가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중국 시장에 해시레이트가 또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아무리 표면적으로 금지를 했다고는 하지만 막 소규모로 이제 암암리에 돌리고 있는 채굴자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것도 제가 마찬가지로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국에서도 해시레이트는 나오고 있다. 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채굴 패권에 미치는 정도는 아니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의 어떤 분위기상으로는 미국이 어떤 확고한 어떤 입지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는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에도 어떤 이런 패권의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은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분간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미국 정부에서 이 압수한 비트코인 매도 소식. 이게 좀 가격이 조금 좋아질만 하면 또 이런 소식이 나오고 좀 좋아질만 하면 이런 소식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좀 중요하게 매도 물량들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미국 정부에 대한 거 그리고 마운트 곡스 이 상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향후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상당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우려가 될 만한 부분이 마운트 곡스의 이 비트코인 물량이 작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화로 따지면 몇십 조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액수이기 때문에 예, 이게 만약에 실제로 시장에 대량 매도가 된다면은 시장에 확실히 영향을 주겠죠. 마운트 곡스가 상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할 때마다 시장에 이제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데 그 이유는 이런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할 때 통상적으로 매도를 할 때 그렇게 막 일괄적으로 매도하진 않는다. 그렇죠. 네, 시장 상황을 보면서 분할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첫 번째 입장인 것 같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저 역시도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이 과거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어떤 해킹이나 자금 세탁 문제로 비트코인을 크게 큰 액수의 비트코인을 압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각국 당국이 이제 비트코인을 크게 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압수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리하냐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일괄 매도하지 않고 실제로 분할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뭐 미국 뭐 정부가 뭐 압수한 실크로드에서 뭐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도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실제로 일괄 매도하지 않고 그렇죠. 계획을 짜가지고. 네, 분할 매도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막 크게 출렁이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럼 그걸 봤을 때 마운트 곡스도 약간 비슷한 모습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하나의 플레이어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본인들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될 수 있는 판단들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매물을 갑자기 던져가지고 물론 뭐 가격을 크게 떨어뜨려서 뭐 주우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장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이더리움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이더리움 물량 폭탄이 터질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맞습니다.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마지막 질문 드리고 이제 이더리움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뭐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다 이런 거는 뭐 다들 뭐 어떤 기준들도 다르고 예측 결과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금의 시가총액을 넘을 것이다 이런 내러티브들은 좀 동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뭐 저도 이 시장 안에 있는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 이 시장에 있는 멤버로서 봤을 때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의 시가총액을 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 게 일단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금의 특성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맞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반감기가 계속해서 진행될수록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거기다 최근에는 뭐 이런 자산 피난처로서 또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도권의 자금도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장기적으로 당연히 뭐 금의 시가총액을 좀 뛰어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굉장히 우리가 좀 치우치지 않고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고 금보다 가진 장점들이 너무 많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어떤 입지에서도 비트코인이 우월한 지점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간에 어떤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이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해서 금까지 갈 것이다라는 거는 뭐 저는 일단 의심은 하지 않는데 그거는 뭐 좀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일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니까 이더리움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 형제들이 같이 따라 올라갔는데요. 올해 이더리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제도권 시장에서의 이슈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되느냐 마느냐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좀 성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뭐 올해 중으로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이더리움에는 굉장히 호재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더리움 생태계 자체가 어떻게 확장되느냐일 텐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여기에 있어서 올해 중요한 포인트는 덴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 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이더리움 생태계에 적용이 될 거냐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 부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더리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 거는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덴쿤 업그레이드를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이더리움 시세에는 이제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암호화폐 생태계 혁신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뭐 일단은 그 이더리움 덴큰 업그레이드가 되면 사실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거는 이더리움 메인넷은 아니고 이더리움 레이어 2가 수혜를 입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더리움 레이어 2의 수수료가 절감이 되면서 그게 이더리움 메인넷에 간접적인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건데, 그래서 어떤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더리움 덴커런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더리움 가격이 그렇게 크게 상승할지는 모르겠다. 오히려 이더리움 레이어 2, 뭐 이를테면 옵티미즘, 아비트럼 이런 것들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 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이 장기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더리움 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아무리 그 레이어 2가 수혜를 입고 메인넷이 수혜를 입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레이어 2가 수혜를 입어서 이 이더리움 트랜잭션 수수료가 줄어들다 보면은 이 수수료 때문에 못했던 어떤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를테면 뭐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프로젝트, 트랜잭션이 디파이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수수료가 너무 커버리면은 트랜잭션을 크게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덴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수수료가 절감이 되면은 디파이 기반의 못했던 실험들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더리움 메인넷 생태계도 확장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더리움 메인넷과 이더리움 가격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덴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동안 못했던 실험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더리움 생태계가 결과적으로 확장되지 않을까. 네, 뭐 예시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디파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의견이 조금 서로 나뉘는 부분들이 확실히 좀 있더라고요. 덴쿤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건 레이어 2, 그중에서도 롤업을 갖다가 좀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전망들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방금 이제 기자님은 이더리움도 결국은 상승할 것이다.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은 뭐 이거는 이 중점을 여기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당연히 상승을 하겠지만 이더리움도 같이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보셨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지금 시점에서 만약 투자자들이 두 가지 중에서, 즉 레이어 1과 롤업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어떤 결정이 투자의 관점에서는 뭐 더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레이어 2 롤업 프로젝트들이 더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더리움에도 가격에도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하나의 변수는 과거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일정을 보면은 제때 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주목하는 게 이게 과연 일정대로 무사하게 완료가 될 것이냐, 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업그레이드가 2월 초까지 진행이 되고, 네. 이게 성공적으로 끝나면 2월 말에 이더리움 덴컨 업그레이드가 정식 배포되는 그런 일정이 지금 있는데, 이게 과연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거를 이제 어쨌든 결과를 한번 봐야 되는 부분들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덴쿤 업그레이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되셨을 텐데, 자, 아까 또 말씀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더리움 현물 ETF 5월 승인 가능성, 이게 이제 바네크의 마지막 데드라인인 5월 23일에 그 전에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인 건데 5월에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일단, 어렵습니다. 저는 50대 50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50대 50. 실제로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투자은행들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네, 네. 일단 5월에 승인 어렵다고 보는 쪽에서는 일단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으로 메커니즘이 바뀌었고, 네.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 비트코인과 달리 발행 주체가 있지 않냐, 이게 이 두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실제로 최근에 SEC가 이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전환 이더리움 현물 ETF를 연기하면서 질문을 했던 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특정 발행 주체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지분 증명이고, 그리고 특정 주체가 이더리움 생태계에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레이스케일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SEC의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대답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SEC가 하나의 또 어떤 논거들을 가지고서 하나를 좀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지분 증명이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지분 증명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을 해서 수익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예치랑 거의 똑같은 거죠. 예치하면 이자 수익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SEC 입장에서 봤을 때 증권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제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하는 미국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SEC한테 제소를 당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의 스테이킹도 POS 스테이킹도 이 증권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가는 거고, 이제 발행 주체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은 누가 발행했는지 모르잖아요. 나카모토 사토시가 뭐 실존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재단이 발행하기 뚜렷하게 나와 있고, 이들이 이제 그 ICO를 이제 실제로 한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도 선물 ETF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현물 ETF로 이어지지 않았냐. 실제로 이더리움도 선물 ETF 출시돼 있지 않냐.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CFTC가 이미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규정을 했다. 그런 상황에서 SEC가 이더리움을 섣불리 증권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런 맥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법원의 판결들도 계속해서 어떤 상품의 무게를 또 실어주는 판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건 진짜 50대 50이라고 말씀하신 게 가장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는데 이렇게 빠른 시기에 또 해줄까라는 의구심들이 조금 더 고개를 저는 좀 들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진짜 그때까지 가보고 그 분위기를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뭐 굉장히 이더리움에게는 호재가 될 텐데,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호재와 거의 동일한 논리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뭐 동일한 호재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보다 더 뭐 호재일 수 있는 부분이 일단 당연히 시가총액 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훨씬 시가총액이 작다는 부분이 있고, 그 얘기는 그만큼 승인이 됐을 때 똑같은 자금이 들어와도 상승폭이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서 비트코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호재고, 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비해서 이렇게 논의가 되어 있지 않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 비해서 의외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로 승인이 되면은 비트코인보다 더 호재일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훨씬 더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원래 이게 예정돼 있던 건 아까 셀더 뉴스도 그렇지만 사실은 예정돼 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는 뭐 예상했던 거야 약간 이런 반응인데, 이건 갑자기 되면 약간 뜻밖이다 이런 결과들이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럼에도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는 시기의 문제인 것이지 승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마지막 질문으로 이더리움의 이제 중요한 이슈 두 가지, 덴쿤과 그리고 ETF를 말씀 주셨는데 그 외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또 이슈들이 있을까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의 굉장히 큰 개발 이정표대로 착착 가느냐, 그게 좀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 최근에 보고서를 냈는데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가 제때 안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보고서였거든요. 이미 그거를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도 이제 일정대로 진행할 거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심각한 버그가 발견됐습니다 하면서 막 몇 달 밀리는 경우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정표가 밀려버리면은 굉장히 기대감도 소멸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로드맵이 얼마나 잘 이행되느냐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나머지는 이더리움 외부의 이슈인 것 같아요. 이 이더리움이 레이어 2를 병행하면서 굉장히 지금 생태계를 확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메인넷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메인넷 자체로 지금 승부하려는 시도들이 많잖아요. 솔라나도 자체 메인넷으로 굉장히 자체 메인넷의 스펙을 통해서 승부 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세이 같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그렇죠. 네네. 나오면서 이제 이더리움의 대항마로 지금 막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다른 메인넷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좀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더리움도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레이어 1 경쟁이 올해도 계속 치열하게 이어질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 질문이 사실은 그 부분들인데요.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제 레이어 1 경쟁에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레이어 2를 통한 확장성을 확보할 것이다. 요게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내러티브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래서 이제 솔라나 같은 이 모놀리식 레이어 1에 비해서 더 우위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 부분도 사실은 50대 50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2를 병행하는 실험을 단연간 해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메인넷 프로젝트보다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다는 부분에서는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레이어 1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레이어 자체로 승부를 보려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레이어 2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메인넷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차별점을 가지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더리움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장점들이 좀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레이어 2를 기반으로 한 실험이 어떻게 좀 실제로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 거냐, 이게 좀 의문보호가 달릴 수 있고, 그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전략으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기존 전략으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한순간에 바꾸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다른 메인넷 프로젝트들은 새로운 시도들을 굉장히 쉽게 해볼 수 있는 이더리움에 비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메인넷들한테는 장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듈러와 모놀리식이라는 이 차이 자체에서 또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앞서 이제 이더리움이 덴쿤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이 레이어 2를 갖다가 이제 확장성을 높였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도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거죠. 그래서 그 변화들을 봐야 되고, 그래서 이더리움 생태계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보편적인 믿음은 이더리움이 잘 해낼 것이다. 요게 이제 보편적인 믿음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레이어 1들의 어떤 경쟁은 치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내러티브인데,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솔라나를 조금 더 살펴보면 작년에 솔라나가 굉장히 크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하락했다가 상승을 했는데, 이 솔라나의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게 된 원인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추세들을 이어가게 될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솔라나를 보면은 최근에 어떤 뭐 기술적으로 막 어떤 변혁이 일어나가지고 뭐 가격이 상승했다기보다는 굉장히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일단은 작년에 굉장히 오래전에 출시했던 솔라나의 스마트폰, 사가폰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가폰이 출시 직후에 이렇게 관심을 못 받았다가 작년 후반기에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가 갑자기 왜 이렇게 사가폰이 주목을 받았냐라고 보면은 뭐 사가폰의 뭐 어떤 스펙이 뭐 갤럭시나 뭐 애플보다 좋아서 그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웹3의 특성을 잘 전략적으로 활용을 한 거죠. 이 사가폰을 가지고 있으면은 솔라나 기반의 코인들이 에어드롭 된다. 그게 이제 소문이 퍼지면서 사가폰의 시가가 굉장히 뛰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가폰이 어떤 솔라나 기반의 코인을 에어드롭 지원합니다 하면은 그 이제 코인이 굉장히 막 큰 폭으로 급등하고, 솔라나도 그 효과를 그대로 받아서 굉장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지난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작년에 솔라나의 어떤 대표 민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봉크 같은 경우도 이제 사가폰이 봉크 에어드롭을 지원합니다 하니까 봉크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같은 시기에 솔라나 가격도 굉장히 크게 상승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 들어서도 다른 솔라나 기반 민코인이 그대로 발행되고, 그거를 이제 사가폰이 지원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솔라나의 상승을 어떻게 보면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전문가분들의 굉장히 큰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에도 어떤 흐름들은 가격 상승 전망대 이런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엇갈리는 견해가 나오는 것 같은 게, 이 기술적으로 어떤 탄탄한 변혁을 통해서 솔라나가 상승했다 그러면은 이제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게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보면은 마케팅적인 에어드롭을 이용한 어떤 전략을 통해서 오르고 있는 부분이 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 효과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도 다른 코인들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사가폰이 어떤 반사적인 효과를 얻으면서 장기적으로 솔라나가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 마케팅 에어드롭을 통한 마케팅 효과가 대체 얼마까지 갈 것이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의문부호로 나타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과연 이 효과가 언제까지 나타날 것이냐에 따라서 솔라나의 성패도 좀 갈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불확실성이나 변수들이 있고 또 솔라나 같은 경우는 특정 주체들이 또 토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단기 매도 물량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생태계를 확장해 가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찬반이 엇갈리는 어떤 프로젝트다. 자, 그럼에도 아마 2024년, 2025년 요 시즌 정도까지는 그래도 솔라나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뭔가 선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기자님은 좀 반반 정도로 보고 계신다. 네. 네, 그래도 뭐 일단 그 뭐 상승 여부를 떠나서 솔라나가 올해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코인 중에 하나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라나 관련해서 또 하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이제 솔라나가 금융 쪽에 포커싱을 좀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디파이 서비스를 굉장히 좀 많이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주피터 프로젝트가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주피터 부분도 아까 드렸던 그 에어드롭 마케팅 효과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이제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애그리게이터 프로젝트거든요. 그렇죠. 애그리게이터. 이 애그리게이터라고 한다면 이 디파이 시장의 어떤 플랫폼들이나 유동성 풀들이 너무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탄생한 게 애그리게이터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디파이의 금융을 굉장히 한눈에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는 게 이제 애그리게이터인데 이제 주피터 같은 경우는 솔라나 기반의 애그리게이터 서비스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주목받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 주피터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새로운 시도를 했거든요. 네. 그게 뭐냐 하면은 자체 토큰을 발행하기 전에 민코인을 테스트로 발행해서 이 민코인을 보유한 사람들한테 주피터 자체 토큰을 향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에어드랍을 해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민코인 런치패드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 에어드롭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또 이제 그대로 그 효과가 이어지면서 솔라나 기반의 어떤 생태계가 지난해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솔라나가 좀 주도해 나가는 느낌이 있네요. 시장의 어떤 이런 마케팅 포인트들을.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도 이것도 참고해서 비슷한 이벤트들을 계속해서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연쇄 효과들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런 효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게 항상 뭐 코인 시장에서 뭐 특정한 새로운 내러티브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메인넷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메인넷에서도 그 내러티브를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통상적으로 나왔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와, 그러면 올해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이제 또 솔라나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지금 레이어 2가 이제 성장을 하다 보면은 이더리움 기반의 어떤 레이어 2가 주가 되는데 다양한 컨텐츠와 서비스가 이제 성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각종 보고서들을 보면은 이번에는 게임 관련된 게임파이와 AI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테마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활동하시는 VC 분을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가 웹3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가 뭐냐, 미국 VC들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웹3 게임이라고 했었거든요. 결국 게임이. 네, 그 이유는 이제 제도권 VC나 아니면 대형 가상자산 VC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가 명확하게 평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른 영역은 그렇게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사실 밸류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렵잖아요. 네. 불명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게임 시장은 사실 기존의 게임을 그대로 차용해서 거기에 토큰 이코노미를 붙인 형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교적 밸류를 산정하기가 쉽다, 명확하다. 그래서 이 많은 VC들이
웹3 게임을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웹3 게임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마침 최근에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립자가 이 가상자산과 AI 접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활용하면 좋은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가상자산 블록체인 거버넌스에 AI 심판을 도입하면은 굉장히 좀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사실 뭐 블록체인 자체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투명성 강화의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이 규칙을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행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AI 심판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명확하게 등장을 해버리면은 이 객관적인 규칙을 그냥 AI가 그냥 바로 그렇죠. 이제 어떤 사람들끼리의 주관적인 평가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블록체인 거버넌스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AI와 가상자산이 접목을 하면은 충분히 AI 시장도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크립토적인 측면에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러면 이제 게임과 AI를 올해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글로벌 VC들도 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게 어떤 종목 추천은 아니고요. 절대로 아니고, 어떤 프로젝트들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 아마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기자님께서 게임과 AI 분야에서 좀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계시는 프로젝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게임 쪽에서는 X2E가 아무래도 뭐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웹2 대작 게임을 토큰 이코노미를 적용해서 웹3화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네, 아직까지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나오는 웹3 게임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고사양의 게임이 나오냐 그건 이제 기술적으로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엔 봤을 때 저사양의 게임이면서도 굉장히 유저들의 관심을 끌만한 그런 종목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스테픈 같은 게임 굉장히 좀 유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 스테픈 자체가 스테픈 같은 X2E 게임. 네, 그런 류의 게임들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웹3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적합한 어떤 게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AI 쪽에서 봤을 때는 사실 쉽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최근에 대표적인 AI 관련 코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월드코인 있잖아요. 근데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개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AI를 통해서 홍채 인식을 하고 그걸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을 해서 이제 그 홍채 인식을 완료한 이용자들한테 월드코인 토큰을 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 과정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중앙화돼 있고 이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최근에 홍콩 당국에서도 이 월드코인이 데이터 수집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 혐의를 적용하면서 그 이제 당국에서 영장 발부받아서 홍콩 사무실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런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겠네요. 네,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똑같은 상황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유망은 한데 이런 뭐 규제 리스크들이 좀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좋은 어떤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들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더 많겠습니다. AI는 그 특성상 왜냐하면 AI에 대한 부분들 자체도 이미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정립이 안 됐는데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갔을 때는 조금 더 변동성을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레이어 1과 레이어 2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서 기자님께서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계시는 레이어 1이나 레이어 2 프로젝트 있으실까요? 네, 레이어 1은 뭐 사실 비트코인이고요. 클래식한 부분에서 비트코인이고 새롭게 뜨는 메인넷 중에서는 세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세이.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인스크립션도 그렇고 뭐 스택스 같은 비트코인 기반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려는 프로젝트들도 그렇고 비트코인이 지금까지는 뭐 P2P 금융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벌브가 많이 됐다면은 앞으로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이용한 어떤 생태계 조성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충분히
지난해를 통해서 조금 증명이 조금 되어가는 네, 거죠. 실험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네. 비트코인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리고 신규 메인넷 레이어 1 같은 경우에는 세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세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서 특징으로 내세웠던 게 병렬 가상 머신을 적용하겠다. 네네, 이게 메인넷 중에서 최초 사례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병렬이 되면은 가상 머신이 병렬이 되면 확장성의 폭이 훨씬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스펙을 기반으로 어떤 생태계가 조성될 거냐 뭐 이런 포인트를 이제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것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2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레이어 2는 이더리움 생태계 기반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옵티미즘이나 아비트럼 같은 이제 굉장히 대형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맞습니다. 특별히 옵티미즘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 같은 거 코인베이스 생태계하고 인벌브를 해서 굉장히 레이어 2 생태계로 확장하고 있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어떤 주목할 만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주신 그 프로젝트들 다 좀 눈여겨보고 있는 프로젝트들이고 사실 세이코인은 좀 쉬는 어떤 코인이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세이코인 얘기를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좀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무턱대고 매입을 하실까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 세이코인이 하고 있는 방향성이나 그리고 굉장히 또 저평가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하면은 절대 투자 관점 아니고요. 뭔가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굉장히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제 스택스 잠깐 말씀 주셨는데 스택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스택스에서 지금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 얼마나 빨리 해결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 기반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끌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 다른 메인넷들에 비해서 느리다, 다른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너무 확장성이 없다라는 네네.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개선되고 있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이 문제가 얼마나 빨리 해소되느냐에 따라서 스택스의 전망도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나카모토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걸 좀 해결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기대대로 크게 개선이 된다면은 스택스에 대한 평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 이제 뒤에서 이제 리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알트코인 전반으로 하나만 더 이제 여쭤보면은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초입이다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신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아무래도 신규 알트코인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더 훌륭할 텐데 신규 알트코인과 오래된 알트코인 요걸 이제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상승률 측면에서 보면은 뭐 신규 알트코인에 투자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신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맞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마이너스 네. 50%도 뭐 수시로 네.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사실. 네, 뭐 첫날에는 플러스 50%였다가 뭐 자고 일어나면 마이너스 50%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네네. 굉장히 투자에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 뭐 다만 뭐 웹3 생태계를 워낙 너무 잘 아시고 그리고 뭐 전업 수준으로 막 이제 트레이딩을 수시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신규 알트코인을 막 사고 팔고 하시는 것도 뭐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렇게 트레이딩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쏟을 수도 없고 뭐 웹3 리서치를 딥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크고 안전한 알트코인을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생각 완전히 똑같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알트코인 그냥 사놓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대응을 되게 빨리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변화를 갖다 계속해서 모니터해서 응시할 수도 없고 또 만약에 변화 일어나는 걸 감지해도 대응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신규 코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앞서 주셨던 것처럼 이제 레이어 1에서 비트코인 말씀 주셨으니까 안정한 코인들과 이런 것들을 좀 분할을 해가지고 잘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리플에 대해서는 요즘에 리토 소옥에 대한 반감들이 조금 더 커진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지지부진한 구간들이 너무 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리플이 다른 메이저 코인들이 좀 그래도 작년 한 해 동안에 좀 성과를 보여줬는데 너무 좀 지나칠 정도로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네, 뭐 일단 두 가지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소송 이슈 같은 게 지난해 중반에
잠깐 이야기 이슈가 됐다가 그 후로는 계속 잠잠하잖아요. 네, 계속 다음 잠잠하죠. 다음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뒤로는 이슈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다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관심이 시장의 관심사에서 멀어져 가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두 번째는 사실 리플만의 움직임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후반기에는 워낙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로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았고, 그렇죠. 다른 알트코인은 뭐 솔라나 같은 뭐 소수의 알트코인이 아닌 이상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그렇게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소수죠.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의 상승률도 굉장히 더뎠고요. 네. 그래서 같은 면에서 봤을 때 리플도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묻혔기 때문에 굉장히 뭐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반전을 위해서는 어쨌든 시장의 전반으로 알트코인이 살아나야 되는 것과, 그리고 이 리플만의 어떤 특별한 호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소스가 없었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작년에 XRP가 어쨌든 SEC를 상대로 부분 승소라고는 하지만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이런 판결을 일단 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하다가 이제 또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는데, 리플 소송이 올해 마무리될 가능성과,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XRP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이제 약식 판결에 대한 항소는 기각을 하면서, 법원에서 기각을 하면서 네. 약식 판결에 대한 판결은 확정이 된 상태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XRP 자체의 증권성은 없다라는 게 담당 판사의 결정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XRP의 판매 방식에 따라서 증권성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보시는 거는 XRP 자체의 증권성에 대한 논쟁이 이미 끝났다, 그렇죠. 해소됐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기관에 대한 판매 방식과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판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관 판매 방식에 대해서는 증권성이 적용될 소지가 남아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 판결, 올해 4월부터 열리는 본안 판결 이후에 이제 결정이 날 예정이라서, 네네.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본안 판결이 올해 안으로 될 거냐라는 걸 물어보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 오히려 가능성이 낮다. 네, 미국 현지 변호사분들과 미국 변호사 라이선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직접 물어보면은 어떤 이제 답변들이 주로 나오냐면, 미국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모든 게 결정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심의 판결 결과가 2심, 3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야기는 1심에서 피고인과 원고인들이 총력전을 한다. 완전히 결정돼야 네. 돼서. 그러면 이제 1심이 단기간에 결정 나기가 쉽지가 않겠죠. 굉장히 오래 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올해 4월에 이제 1심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본안 판결에 대한 1심이 그렇죠. 시작되는 4월에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전문가분들의 말을 취합해 보면은 1심이 굉장히 오래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판결이 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또 저희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합의가 올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자님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끌면서 더 1심을 더 총력전을 해서 SEC가 쉽사리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요게 좀 더 강하다는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끝까지 가다가 만약에 XRP가 최종 승소를 하면은 XRP 가격에는 좀 많은 영향을 미치긴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플 쪽에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이거는 시장의 호재일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최근에 새로운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뭐냐면, 뭐 XRP에 대한 증권성 여부가 담당 판사에 의해서 해소됐으니까 이제 다른 코인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돼서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호재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최근에 새로운 이슈가 생긴 게, 네. 이제 미국에서 또 다른 이제 재판이 열리고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테라루나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미국 그렇죠. 법원이 이제 이제 재판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 테라루나 사건을 담당하는 담당 판사가 최근 이제 12월에 결정을 하나 내린 게 있는데, 당연히 루나하고 UST는 증권이다. 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UST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루나 같은 경우에는 리플과 마찬가지로 변동성에 있는 그렇죠. 변동성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리플 담당 판사와 의견 불일치. 테라루나 담당 판사와 의견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또 향후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변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나. 그러네요. 사실 아직까지는 같은 어떤 판사들끼리도 계속해서 어떤 의견 일치를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뭔가 명확하게 어떤 정리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플이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어떤 활력을 뚫어볼 만한 그런 이슈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 XRP EVM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지금 이더리움 생태계와 연동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연동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담당자가 직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향후에 이더리움 생태계와 연동이 됐을 때 이 리플 생태계 확장과 더불어서 이 XRP 가치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웹3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호 운용성이고 그렇죠. 이 상호 운용성에 따라서 생태계가 얼마나 확장되느냐가 웹3 프로젝트에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리플이 바라는 대로 이더리움 생태계하고 인벌브가 된다면 이건 분명한 호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전체적인 이더리움 리플의 전체적인 호재로 봤을 때 이 부분 방금 얘기했던 이 이더리움과 연동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좀 크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더 중요한 이슈들이 또 있다고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리플 판결에 치중한 나머지 다른 부분을 못 보고 있는데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이더리움 생태계하고 인벌브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리플 생태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생태계가 결국 확장되는 게 결국은 네트워크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살아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리플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소송 이슈도 있고 뭐 방금 이야기했던 상호 운용성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자, 그 외에 리플이 상승하려면 또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나머지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지금 그 규제가 증권성 리스크가 판결 문제가 어떻게 해소되느냐 그렇죠. 뭐 이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고 뭐 이게 당연히 잘 리플 측이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된다면은 리플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핵심 가치가 송금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겠다잖아요. 이 XRP라는 브릿지 통화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이 본질을 잘 실현시키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걸 위해서 뭐 리플 쪽에서 뭐 이제 웹2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협업을 해서 국경 없는 결제 송금 프로세스를 지금 구축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리플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잘 실현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좀 성패가 갈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떤 확정적인 것보다는 지금 앞으로 해나가는 과정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결국은.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국제송금 말씀 주셔가지고 또 하나 질문이 떠오른 부분이 지금 JP모건도 JPM 코인을 통해서 국제송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실제로 일일 거래량이 좀 나름 유의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플의 경쟁자로 뭐 JPM 코인 이런 내러티브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경쟁력 상에서 어떻게 리플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송금 프로세스 쪽에서는 리플이 워낙 프로세스를 오랫동안 구축해 왔으니까 당연히 그쪽 측면에서는 리플이 훨씬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리플도 사실 다 이제 들여다보면 송금만 하는 건 아니고 이것저것 많이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이더리움 생태계하고 상호 운용성도 있고 웹3 생태계 전반을 꾸미려는 시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웹3 생태계 쪽에서는 리플이 좀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떤 웹2 전반의 금융 프로세스에서 JP모건에 비해서 강점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JP모건도 지금 만만치 않게 자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이제 뭐 싱가포르 통화청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대형 기관하고 금융 프로세스를 지금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JP모건이 좀 더 앞서 나갈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모의 경제로 봤을 때는 JP모건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리플이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해온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또 리플이 더 경쟁력이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알트코인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자, 올해 기자님께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알트코인 어떤 섹터, 테마가 있을까요? 네, 뭐 저는 일단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솔라나 에어드랍 이야기를 한창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에어드랍 기반의 토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는
이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가정하에 레이어 2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들의 코인들을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 레이어 2, 이 부분은 올해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또 이거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은 또 반응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가장 중요한 어떤 메인스트림이다. 이 부분들은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기자님께 현 시점에서 5천만 원의 현금이 있으시다. 자,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비트코인에 3천만 원, 네.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식에 2천만 원 하고 싶습니다. 또 지금까지 출연자분들과 다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대부분은 이제 3천만 원은 한 4천만 원은 비트코인, 1천만 원은 이더리움 약간 이런 답변 많이 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3천만 원 비트코인, 2천만 원 코인베이스 주식. 자, 이유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관 자금이 굉장히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 경우에는 비트코인 그 이제 경우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논리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네. 코인베이스를 보는 이유는 작년에 이 코인베이스의 레이어 2 프로젝트인 베이스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 프로젝트를 총책임하는 총괄 개발자분이 계신데 네. 그분하고 작년에 미국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베이스를 통해서 웹3와 웹2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베이스 생태계가 지난해 굉장히 크게 성장하면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고, 그 두 번째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자산 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구조를 보면은 지금 다 코인베이스를 끼고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얘기는 대형 웹2 자산 운용사들이 이 코인베이스를 어떻게 보면 게이트웨이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 이야기는 코인베이스는 웹2 시장에서도 지금 레퓨테이션을 얻었고 웹3에서도 굉장히 이점을 갖고 있다. 이 양쪽 측면에서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에 투자하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코인베이스가 지난해 굉장히 크게 하락했었거든요. 네네, 고점 대비 굉장히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말씀 주셨는데, 자, 그럼 기자님께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또 알트코인을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또 많으신데, 지금 시점에서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그리고 만약에 알트코인으로 이제 뭔가 더 어떤 시드 비중을 더 늘리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점부터 가는 게 좋은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 투자 관점은 아는 만큼 투자하십시오가 제 투자 관점이긴 한데.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만큼 그 맥락에서 봤을 때 본인께서 투자에 대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견해가 깊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시가총액이 큰 안정적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을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본인께서 웹3 시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트렌드가 바뀌는 걸 즉각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는 분이면은 당연히 트렌드가 되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알트코인에 투자하셔도 괜찮다라는 게 제 관점이어서 그에 따라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욕심 때문에 좀 남의 어떤 흐름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다 마이너스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릴 수 있는 입장인지는 사실 너무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아직까지는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어떻게 지금까지 보면은 어떤 특정 코인이 상승한다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올라타시고 이제 가격 하락을 그대로 맞으시고 굉장히 슬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좀 긴 관점에서 좀 보시고 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박상혁 기자님이랑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정말 깊이 있는 디테일한 어떤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해서 투자에 대한 관점들까지,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굉장히 어떤 저명한 VC들과 이런 분들과 인터뷰 내용들까지 정말 우리가 흔히 듣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아낌없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구독자님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텐데요.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신 기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의 토크라운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